입니다. 돌집사 TV입니다. 자, 기출문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정적인 심리 검사 결과가 나온 내담자에게 검사 결과를 통보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혹은 네 가지를 설명하실 수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가지 외우시는 게 좋겠죠? 자, 첫 번째, 내담자의 방어를 최소화하는 해석을 한다. 자, 두 번째, 내담자의 결과에 충격받지 않도록 한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건 얘기는 안 나오고 뭐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네요. 세 번째, 통계적 숫자나 용어보다는 일상적인 용어로 설명한다.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해하시면 되고요. 네 번째, 타인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비밀 보장에 유의한다. 자, 비밀 보장 될 거니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를 해주라는 거죠. 자, 이런 내용은 뭐 자주 나오는 건 아니지만 읽어보시면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문제. 정신분석 상담에서 필수적 개념인 불안의 세 가지 유형을 쓰고 각각에 대해 설명하시오. 자, 우리 이거 1차에 많이 본 내용이죠. 현신도라고 많이들 외우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 현실적 불안이죠. 현실 세계에서 자각하는 실제적 위험에 느끼는 자아의 불안인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위협이 있는 것에 대한 느끼는 불안이 현실적 불안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신경직적 불안이죠. 자, 자아와 원초와 간의 갈등이며 본능이 통제되지 않아 생기는 불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도덕적 불안, 자, 원초아와 초자아 간의 갈등이며 수치심과 죄의식을 느끼는 불안이다. 그래서 도덕적이지 않았을 때 내가 느끼는 불안이다 라고 그냥 이해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자, 임금이 상승하면 노동 공급 곡선은 우상해야 한다. 이것은 참인지 거짓인지 불확실한지 판정하고 여가와 소득의 선택 모형에 의거하여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자, 굉장히 중요하죠. 자, 여기 문제를 풀려면 우리가 대체 효과, 이제 소득 효과를 잘 이해를 하고 있다면은 어떻게든 써서 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봤을 때 첫 번째 판정을 해야겠죠. 판정, 불확실할 것이다 라고 판정을 하고 이제 근거를 써 주셔야겠죠. 자, 근거는 자, 다음과 같습니다. 자, 임금이 상승하면 노동 공급량을 더 늘리는 대체 효과가 있죠. 자, 대체 효과나 임금이 상승한 만큼 노동 공급 대신 여가를 선택하는 소득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근데 그래서 임금이 낮다면 대체 효과가 소득 효과보다 더 크죠? 그래서 노동 공급 곡선이 우상향하게 됩니다. 자, 근데 임금이 지속적으로 상승된다면 대체 효과보단 소득 효과가 더 커져서 노동 공급을 줄이는 후방 굴절 현상을 보이게 되죠. 자, 이거 좌상향한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즉 임금이 상승하기에 따라서 노동 공급 곡선을 우상향하다가 후방 굴절 현상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 맞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는 우상향하는 것이 뭐 거짓이라고 하기에는 지금 정보가 많이 부족하지 않다. 그래서 불확실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것이 조금 더 맞는 말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여가와 소득의 선호에 대해서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의 의미를 쓰고 여가가 정상제일 때와 열등제일 때 소득 증가에 따른 노동 공급 변화를 설명하시오. 자, 우리 이것도 1차 때 많이 공부를 하신 내용이죠. 자, 그래서 대체 효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임금 상승이 여가의 기회비용을 증가시켜 여가 시간보다 노동 공급 시간을 증가시키는 것을 더 선호하는 거죠. 즉, 내가 임금이 올랐으면 오른 만큼 내가 일을 더 열심히 해서 돈을 더 벌겠다라는 느낌인 거죠. 자, 근데 소득 효과는 임금 상승으로 전보다 더 적은 일을 해도 동일한 소득이 되기 때문에 노동 공급 시간보다 여가 시간을 더 선호하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자, 여가가 이제 지금 이 내용 같은 경우는 정상제일 때인 거죠. 자, 여가가 정상제라면은 소득 효과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고요. 여가가 열등제일 때라면은 이제 대체 효과가 발생한다. 그래서 대체 효과는 열등제일 때, 그리고 소득 효과는 여가가 정상제일 때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또 보시면은 좀 더 풀어서 써줘야겠죠, 이 내용을. 자, 여가가 정상제인 경우 노동 공급 어떻게 변하냐? 자, 임금 상승으로 소득이 증가해도 임금 수준이 낮다면 대체 효과가 더 커서 노동 공급은 증가하게 되겠죠. 자, 하지만 임금 수준이 높다면 소득 효과가 더 커서 노동 공급 곡선은 후방 굴절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 자, 그래서 우리 요 내용을 꼭 써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여가 열등제일 경우 노동 공급 어떻게 변하냐? 자, 임금 수준과는 상관없습니다. 노동 공급은 증가하게 되며 여가 수요가 당연히 감소하겠죠. 열등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노동 공급량 증가로 인해 노동 공급 곡선은 우상향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 풀어주실 때 임금 상승 여부에 대한 얘기 하나,
그리고 거기에 따른 대체 효과, 소득 효과에 대한 설명, 그리고 그 그래프가 그 곡선이 노동 공급 곡선이 어떤 식으로 나올 건지 여기까지 다 같이 써주시는 게 일단은 가장 베스트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노동 공급의 결정 요인 5가지를 쓰시오. 자, 이거 1차 때 많이 나왔죠? 첫 번째, 인구의 규모와 구성. 두 번째, 경제활동 참가율. 세 번째, 주당 노동시간 및 연간 노동시간. 네 번째, 일에 대한 노력. 다섯 번째, 노동력 질이다. 이 5가지 선택해서 외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한국직업사전에 수록된 부가직업 정보 중 정규교육, 숙련기간, 직무기능의 의미를 기술하시오.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정규교육. 해당 직업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일반적인 정규교육 수준을 의미하죠. 자, 근데 단, 평균 학력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며 6개로 분류하며 독학, 검정고시 등도 인정해주는 것이 정규교육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숙련기간은 뭐냐? 자, 정규교육 이수 후 다음에 숙련기간이 나와요. 그래서 정규교육 이수 후 직업의 직무를 평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이다. 그래요. 교육이나 훈련을 의미한다. 자, 여기서 평균 수준 이상으로 끌기 위한 향상 훈련은 숙련기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내용까지 같이 써주시면 좋겠죠? 그리고 직무 기능 보겠습니다. 자, 해당 작업자가 직무 수행 과정에서 자료, 사람, 사물의 어떤 관련도를 가지는가를 보여준다. 자료, 사람, 사물과 어떤 관련도가 있는지 보여주는 것이 직무 기능이다. 요 자료, 사람, 사물, 데이터, people, DPT죠. 자, 그래서 요 3가지 같이 써주시면 직무 기능 설명이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아래의 표는 한국직업사전에 수록된 특수교육교사의 직업정보에 관한 내용이다. 아래표의 숙련기간의 의미와 작업 강도의 의미를 설명하시오. 자, 우리 방금 전 문제에서 지금 숙련기간이 뭔지 나왔죠? 자, 향상훈련은 숙련기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직무를 평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교육훈련을 얘기한다. 저거 머릿속에 담고 보겠습니다. 자, 먼저 숙련기간 다시 보겠습니다. 자, 정규교육 이수 후 직업의 직무를 평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이나 훈련이죠. 자, 그래서 평균 수준 이상으로 끌기 위한 향상훈련은 숙련기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지금 숙련기간 보니까 1년 초과에서 2년 초과죠. 자, 그래서 1년 초과 2년 이하는 숙련 범주 수준 6에 해당한다. 요거를 같이 써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작업 강도 볼게요. 보통 작업이네요. 보통 작업에 대한 설명 써주시면 되겠죠. 자, 작업 강도라는 것은 해당 직업의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육체적 힘의 강도만 나타내는 거죠. 총 5개로 나눈다. 자, 다 써줄 필요는 없고요. 자, 각각의 작업 강도는 들어올림, 밈, 당김, 운반을 기준으로 결정하며 보통 작업은 최고 20kg의 물건을 들어 올리고 10kg 정도의 물건을 빈벌이 들어 올리거나 운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 그래서 작업 강도 설명 다 못 쓰시겠으면은 이제 보통 작업에 대한 설명이라도 써주시면 부분 점수 들어가겠죠. 자, 끝으로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자, 임금의 하방 경직성의 의미를 설명하고 임금의 하방 경직성의 원인 5가지를 쓰시오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의미 써보겠습니다. 자, 하방 경직성이란 뭐냐? 자, 균형 임금이 경기 침체로 인한 노동 수요 감소 같은 경제 여건의 변화로, 자, 이게 중요한 거죠. 어쨌든 경제 여건의 변화로 하락할 요인이 되어도, 임금이 하락할 요인이 되어도 하락하지 않고 현재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임금의 하방 경직성이다 라고 간단히 써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 하방 경직성 원인 5가지 써주는 게 중요하겠죠. 자, 첫 번째, 화폐 환상입니다. 자, 명목 임금이 하락해도 물가가 하락하면 실질 임금은 상승하지만 물가 정보가 부족한 거죠. 이 노동자들이 물가 정보가 부족해서 실질 임금 상승을 인식하지 못해서 명목 임금 하락을 수용하지 않기 때문에 실업이 발생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 고용 계약이에요. 자, 노동 계약 기간 동안은 임금 하락 요인이 있어도 임금이 하락하지 못하겠죠. 당연히 임금이 하락할 수 있다라는 계약을 당연히 쓰는 게 불법이기 때문에 고용 계약 때문에 그렇다. 근데 장기 고용 계약 때문에 또 임금이 하방 경직성을 가진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노동조합의 존재죠. 자, 노동조합의 역할은 많지만 우리 임금을 협상하는 것도 노동조합의 영향이 있죠. 역할이 있죠. 노동조합의 저항으로 인해 임금이 하락할 요인이 있어도 임금은 유지하는 거죠. 자, 그리고 최저임금제입니다. 자, 노동 수요가 감소하더라도 아무리 감소하더라도 최저임금 아래로 하락할 수는 없겠죠. 자, 그리고 5번째, 연공급 임금제도입니다. 자, 근속 연수나 학력 등이 결정되는 게 이제 연공급 임금 제도죠. 그래서 임금이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절대 하락할 수 없다라는 거 이거 5가지 이해하시면서 보시면은 또 금방 외워지실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돌집사TV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바로 기출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롭키스와 데이비스의 직업 적응 이론에서 직업 적응 방식의 유형 세 가지를 쓰시오. 자, 우리 1차 공부하면서 융근 적반으로 외우신 분들 많으시죠? 자, 그 내용 이제 풀어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융통성이죠. 작업 환경과 개인적 환경 간의 부조화를 참아내는 정도. 그리고 끈기죠. 환경이 자신에게 맞지 않더라도 오래 견뎌낼 수 있는지의 정도죠. 자, 그리고 적극성이죠. 작업 환경을 개인적인 요구와 조화시키려는 정도. 그리고 반응성이죠. 작업 환경 변화에 따른 개인의 반응 정도다. 자, 그래서 적극성과 반응성만 조금 구분해서 외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롭키스와 데이비스의 직업 적응 이론에서 직업 적응 이론에 기초하여 개발한 직업 적응과 관련된 검사 도구 3개를 쓰시오. 자, 요거는 그대로 영어만 써주시면 안 되고요. 다 써주셔야겠죠. 자, 먼저 미네소타 중요도 질문지 MIQ고요. 미네소타 직무기술 질문지 MJDQ, 그리고 미네소타 직무만족 설문지 MSQ죠. 자, 그래서 요거 외우실 때 앞 글자만 따서 외우시면 되겠죠. 자, 중직직. 지금 똑같은 거 2개가 반조 이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자, 하나는 직무 기술이고 하나는 직무 만족이다. 그래서 중직만 뭐 이렇게 외워주시면 더 좋겠네요. 중직만 이렇게 해서 3가지 검사 도구가 있다.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내담자와의 초기 면담 수행 시 상담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 4가지를 쓰시오. 자, 5가지 준비해놨는데요. 편하신 거 외우시면 되겠죠? 자, 먼저 첫 번째, 내담자와 만남, 그리고 비밀 유지에 대한 설명, 그리고 초기 목표 명확히 제시, 그리고 상담 전 가능한 모든 사례를 검토, 그리고 상담 시 필수 질문을 체크한다. 자, 근데 이런 문제는 자주 나오진 않고 있어서 이제 선택해서 외워주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문제. 틴슬레이와 브래들리가 제시한 검사 해석 4단계를 설명하시오.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해석 준비를 해야겠죠? 자, 검사 결과와 내담자의 개인적 정보가 어떻게 통합되어 해석되는지 검토해보는 것이고요. 두 번째, 내담자 준비시키기입니다. 내담자가 검사 결과에 대한 해석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시킨다. 세 번째, 결과 전달하기. 내담자가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 검사 결과의 의미를 전달한다. 네 번째, 추후 활동이죠. 자, 검사 결과에 대한 의견을 나누면서 내담자가 어떻게 이해했는지 한번 확인해보는 단계로 마무리해보면 되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인지정서 상담 기법의 기본 가정, 기본 개념, 상담의 목표를 쓰시오. 되어 있습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기본 가정 보겠습니다. 자, 인간은 합리적인 사고를 함과 동시에 비합리적 사고의 가능성을 가진다. 모든 내담자의 행동적, 정서적 문제는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인 사고에서 발생한다가 기본 가정 되겠고요. 자, 그리고 기본 개념은 이제 이 비합리적인 사고 얘기가 나와야겠죠. 자, 비합리적인 사고를 합리적인 사고로 바꾸기 위해 ABCDE, 앨리스죠? ABCDE 모형을 사용한다. 그리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사고 분석과 논박, 상담자의 교육적 접근이 강조된다가 기본 개념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상담의 목표 볼게요. 자, 자기 관심, 자기 수용, 불확실성 수용, 관용 등을 통해 자기 책임감을 높이고 합리적인 신념으로의 변화를 유도한다. 즉, 인지정서 상담 기법에 가장 중요하게 나오는 단어들은 이제 합리적인 사고, 그리고 비합리적인 사고, 논박, 이런 단어들 잘 캐치해 두셨다가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현재 사용되고 있는 흥미검사의 종류 5가지를 쓰시오. 보겠습니다. 자, 흥미검사 5가지 외워두시면 되겠죠. 첫 번째, 청소년 직업 흥미검사. 두 번째, 스트롱 흥미검사. 세 번째, 스트롱 캠벨 흥미검사. 네 번째, 쿠더 흥미검사. 다섯 번째, 직업 선호도 검사. 이 5가지 정도는 한번 외워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직업 상담사가 갖추어야 할 자질 3가지를 기술하시오. 자, 요거는 지금 제가 제시한 4가지가 아니더라도 갖춰야 되겠다 싶을 만한 내용을 써주셔도 뭐 정답일 수 있으니까 포기하시지 마시고 써주시면 되고요. 자, 첫 번째 어떤 내용도 있으면 좋냐? 내담자에 대한 존경심, 그리고 도덕적인 입장과 태도, 그리고 객관적인 통찰력, 그리고 직업 상담의 연구 및 평가 능력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존경심, 도덕성, 이제 통찰력 이렇게 3가지 머릿속에 담아두시면은 금방 푸시겠죠.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한국 직업사전의 부가직업 정보 중 육체활동의 구분 4가지를 쓰시오. 자, 이 문제도 뭐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선택해서 외워주시면 되고요. 자, 4가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균형 감각. 자, 손, 발, 다리를 사용해 몸 전체의 균형을 유지하거나 신체 균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작업이다.
어쨌든 균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거죠. 두 번째, 웅크림. 자, 허리나 몸을 굽히거나 젖히는 동작 등 몸을 아래나 위로 굽히는 등의 동작이 필요한 직업이다. 세 번째, 언어력. 말로 생각이나 의견을 교환하거나 표현해야 하는 직업이다. 네 번째, 청각. 일상적인 대화를 듣는 게 아닌 기계 소리를 듣고, 오타가 좀 있네요. 기계 소리를 듣고 이상 유무를 파악하는 논리적인 업무가 필요한 직업이다. 자, 그래서 우리 외워주신다면 좀 청각에 대한 부분을 좀 디테일하게 외워주시고, 나머지는, 키워드 보고 풀어서 써주시면 되겠죠. 자, 다음 문제. 심리검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검사자 변인과 수검자 변인 중에서 강화 효과, 기대 효과, 코칭 효과를 설명하시오. 자, 이 내용도 뭐 시험에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닙니다만 우리가 선택해서 외워주셔야겠죠? 첫 번째, 강화 효과입니다. 자, 검사자가 수검자에게 제공하는 물질적, 언어적 보상이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리고 기대 효과는 검사자가 수검자에게 어떤 기대를 표명하는지가 검사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그리고 코칭 효과, 말 그대로 코칭해주는 내용이 나와야겠죠? 검사자가 수검자에게 검사 내용에 대한 방법 설명, 지시, 조언 등의 행위가 검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라는 것으로 강화 효과, 기대 효과, 코칭 효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갤라트가 제시한 진로 의사결정의 8단계 순서대로 쓰시오. 자, 1번과 8번은 제시돼서 나올 거고요. 우리는 2번에서 7번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보 수집, 대안 열거, 대안의 결과 예측, 대안의 실현 가능성 예측, 가치평가, 의사결정이죠. 자, 그래서 우리 정보 수집의 정, 그리고 대안 열거의 대, 그리고 대안의 결과 예측이니까 여기서는 결, 그리고 대안의 실현 가능성 예측이니까 실, 그리고 가치평가, 그리고 의사결정 해서 정대결실가이, 정대결실가이, 갤라트는 정대결실가이다 해서 도식화해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돌집사TV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기존까지 계속 암기하는 부분들 나왔었죠. 그래서 이 영상이 이제 암기하는 게 마지막이고요. 그래서 나머지 두 개의 영상은 계산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워줘야 되는 것들은 총 여기까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계산 문제는 우리가 내용 간단한 이해를 통해서 풀어주면 되기 때문에 자, 총 180개 머릿속에 외워주신다 생각하시고 계산 문제 나머지는 20개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계산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만 더 힘내서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정신분석적 상담은 이성적이고 직접적인 방법으로 불안을 통제할 수 없을 때 무의식적으로 방어기제를 사용하다고 한다. 자, 그럼 방어기제 종류 5가지만 쓰시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 6개가 우리 나오죠. 그 중에 5개 편하게 외워주시면 되겠고요. 첫 번째, 억압입니다. 의식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것을 무의식적으로 억압하는 거죠. 그리고 부정, 고통스러운 현실을 무의식적으로 부정하는 것이고요. 투사,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 등을 다른 사람의 탓으로 보는 것, 다른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퇴행, 미숙한 행동을 보이던 과거로 퇴행하는 것이고요. 승화, 본능적인 욕구를 사회적으로 용납 가능한 수준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그리고 동일시, 어떤 사람이나 집단과 실제적 또는 상상적으로 동일시하는 것이다. 그래서 5개만 쓰면 되기 때문에 1번에서 5번 이 5개 외우는 게 제일 간단하고 이해하기가 쉽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다음 문제. 실직하고 나서 나는 무능하다 라는 부정적인 자동적 사고가 떠올라 우울감에 빠진 내담자에게 베개 인지행동적 상담을 한다고 하자 이 내담자의 부정적인 사고를 반박하고 긍정적인 대안적 사고를 갖게 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방법 3가지를 설명하시오. 자, 굉장히 거창해 보이지만 이 3가지 인지행동적 베개 내용 써주시면 되겠죠. 자, 첫 번째 언어적 기법입니다. 자, 인지행동적이기 때문에 우리 비합리적인 신념을 논박하는 게 내용이 나와야겠죠. 그래서 비합리적인 신념을 논박하여 내담자의 언어를 변화시킨다. 이게 언어적 기법이고요. 그리고 정서적 기법. 내담자가 합리적인 정서를 상상하도록 한다. 도와준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행동적 기법이 나옵니다. 목표 행동을 하게 함으로써 신념 체계를 변화시킨다. 그래서 행동을 시켜준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측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선 측정 오차를 최소로 줄여야 한다. 측정 오차를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3가지를 쓰시오. 자, 이런 문제 자주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선택해서 외워주시면 되겠죠. 일단은 3가지 방법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표준화된 검사 사용. 두 번째, 표준화된 검사 실시와 채점 과정. 세 번째, 검사 문항수와 반응수를 늘린다. 자, 이렇게 해서 측정 오차를 줄이기 위한 방법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발달적 직업 상담에서
직업상담사가 사용할 수 있는 기법 중 진로자서전과 의사결정일기를 각각 설명하시오. 자, 이것도 우리 1차에서 많이 봤었던 내용이죠.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진로자서전이죠. 자, 내담자가 과거에 어떤 진로 의사결정을 했는지 자유롭게 기술해보는 거예요. 자, 여기에는 이제 일상의 경험이나 학과 선택, 일 경험 이런 것들이 포함된다. 자,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자, 의사결정일기는 진로자서전의 보조 역할을 해주는 역할이죠. 그래서 내담자의 진로 상황에서 일상적인 의사결정 방식을 작성해 보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사결정일기는 진로자서전에 보충 역할을 해준다. 이거까지 써주시면 아주 베스트겠죠. 자, 다음 문제. 인지정서적 상담이론에서 비합리적 신념의 뿌리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가정한 세 가지 당위성을 쓰고 각각 예를 들어 설명하시오. 자, 우리 이것도 1차 필기에서 많이 봤었다. 그죠?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신에 대한 당위성이죠. 나에 대한 당위성입니다. 자,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당위적 신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나는 반드시 훌륭한 사람 혹은 성공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런 신념이 자신에 대한 당위성인 거고요. 자, 나에 대해서 봤으니까 타인에 대한 당위성도 있겠죠. 그래서 타인에 대한 당위적 신념이죠. 예를 들어보면은 타인은 나를 합리적으로 나에게 친절하게 대해야 돼 라고 생각하고 있는 당위성이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나와 타인을 봤으니까 이제 세상을 봐야겠죠. 세상에 대한 당위성입니다. 환경이나 상황이 내 위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당위적 신념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세상은 반드시 내 위주로 돌아가야 돼. 아, 이 집단에서는 무조건 내가 리더가 돼야 돼. 약간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세상에 대한 당위성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심리검사 사용의 윤리적 문제와 관련하여 주의하여야 할 사항 6가지 쓰시오. 보겠습니다. 자, 심리검사의 개발 시기가 오래되면 평가 결과가 시대에 뒤떨어질 수 있음을 인정한다. 당연하죠. 자, 두 번째, 타당도와 신뢰도가 높은 표준화된 검사를 사용한다. 맞죠? 그리고 세 번째, 피검사자가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설명해야 된다. 자, 이것도 자주 나오는 내용들이죠. 네 번째, 검사의 사용 여부, 비밀 보장 등 피검사자의 권리를 존중한다. 다섯 번째, 적절한 훈련을 받았거나 자격이 있는 자가 검사를 한다. 당연하죠. 여섯 번째, 심리검사의 결과는 사용 목적에 맞게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된다. 자, 그래서 이것도 1차 필기 준비 잘 하신 분들은 이 내용 있었지 하고 기억하실 만한 문제죠. 자, 다음 문제. 자기 보고식 가치 사정하기에서 가치 사정법 6가지를 쓰시오. 자, 이것도 우리 1차에서 많이 봤었다. 그죠? 첫 번째, 존경하는 사람 말이기. 두 번째, 과거의 선택 회상하기. 세 번째, 백일목 말하기. 네 번째, 절정 경험 조사하기. 다섯 번째, 체크 목록 가치의 순위 매기기. 여섯 번째, 자유시간과 금전 사용 계획 조사하기. 자, 그래서 존경하는 사람, 그리고 과거 회상하기, 그리고 백일목 말하기, 절정 경험 조사하기, 체크 목록 가치 순위 매기기, 자유시간과 금전 사용 계획 조사하기. 이렇게 키워드만 따놓으셨다가 풀어서 써주시면 되겠죠.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표준화를 위해 수집된 자료가 정규 분포에서 벗어나는 것은 검사 도구의 문제보다 표집 절차의 오류의 원인이 있을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3가지를 쓰고 각각 설명하시오. 자, 요 내용이 상당히 애매합니다. 그래도 한 2-3번은 출제됐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선택적으로 외워도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래도 한번 잘 봐야겠죠? 첫 번째, 완곡화 방법입니다. 자, 수집된 자료가 정상 분포의 모양을 갖추도록 점수를 가감해주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절미법입니다. 평균을 기준으로 하여 최빈치에 따른 분포 곡선의 형태에서 한쪽으로 치우친 꼬리인 편포를 잘라내주는 방법. 자, 여기서 핵심이 뭐냐? 자, 최빈치에 따른 분포 곡선의 형태에서 한쪽으로 치우친 꼬리의 편포를 잘라내주는 방법. 요 내용은 꼭 외워주셔서 써주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는 면적 환산법입니다. 각 점수들의 100분위를 찾아내서 그 100분위에 해당하는 Z점수를 찾는 방법이 면적 환산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사용자는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사직률이 낮은 근로자를 선호하지만 사회적인 관점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사용자가 사직률이 낮은 근로자를 선호하는 이유와 사직률이 낮은 근로자가 사회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이유를 설명하시오.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하셔야 돼요. 자,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용자가 사직률이 낮은 근로자를 선호하는 이유는 첫 번째, 그동안 근로자에게 투입한 교육 훈련 비용을 회수하지 못하며 신규 채용에 필요한 비용과 훈련 비용이 요구된다. 자, 이거죠. 내가 너를 이렇게 열심히 키웠는데 너가 우리 회사를 떠나서 가? 그럼 또 새로운 애 키워야 되네. 이게 싫은 거죠. 두 번째, 장기 근속자가 없게 되면 노동 생산성 향상이 어려진다. 자, 이걸 풀어보면은 그래도 경력자가 있어야지 또 이렇게 일이 잘 돌아가고 하겠죠. 자, 그런 내용 때문인 거고요.
세 번째, 사직이 만드는 비용을 절감하여 기업의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기 때문이다. 자, 이 내용은 우리가 앞에 나왔었던 신규 채용에 필요한 비용, 훈련 비용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거죠. 그래서 사직을 했을 때 발생할 비용을 없애서 기업의 이윤 극대화를 하겠다. 그래서 사직률이 낮은 근로자를 좋아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사직률이 낮은 근로자가 사회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이유를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은 적재적소의 근로자를 배출할 수 있어 사회 전반적인 노동 생산성 향상과 보상을 높일 수 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일 잘하는 사람이 필요한 곳에 있는 게 맞다라는 거죠. 어느 한 기업에 있는 것보다.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즉 사직률이 낮으면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인적 자본의 효율적인 사용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해서 내용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노동조합의 임금 효과가 발생하는 경로 중 이전 효과와 위협 효과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자, 이것도 우리 1차에서 많이 봤었죠. 보겠습니다. 먼저 이전 효과 설명해 볼게요. 노동조합의 조직으로 임금이 상승하면 고용이 감소하겠죠. 그래서 실업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실업 발생해서 생긴 실업자들이 비조직 부문으로 이동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비조직 부문의 노동 공급이 증가하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임금이 하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전 효과는 파급 효과라고도 한다.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위협 효과 보시면은 자, 이전 효과가 생겼어요. 그래서 자, 이전 효과로 인해 비조직 부분의 임금이 하락이 시작됐어요. 이전 효과 때문에. 그쵸? 그러다 보니까 비조직 부분에서도 우리도 노동조합을 결성하자 이렇게 결성하고자 하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상황을 방지하고자 사용자, 기업자 측면에서 임금을 미리 인상을 해주는 것이다. 그래서 위협 효과 때문에 임금이 인상될 수도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단원의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례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보겠습니다. 자, 김대리는 능력이 뛰어나 모두에게 그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 매사에 꼼꼼하여 업무 처리 능력이 뛰어난 그가 최근 한 가지 실수를 하였다. 그 실수는 주변 사람들도 모두 괜찮다고 할 만큼 사소한 실수였지만 김대리는 스스로 내 인생은 이제 끝이야. 나는 더 이상 쓸모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며 이 회사에서 더 이상 인정받기는 힘들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이직을 결심하게 되었다. 상담사는 이렇게 이직을 결심하고 자신을 찾아온 김대리를 보며 합리적 상담, RET를 이용하여 심리 상담을 해야겠다고 생각하였다. 자, 내용 정리해보니까 되게 평소에 일 잘하는 김대리가 아주 사소한, 누가 봐도 사소한 실수를 해서 나 망했어. 나는 더 이상 쓸모가 없어. 이직해야겠어. 이 생각을 하면서 상담사를 찾아온 거죠. 그래서 상담사가 얘는 합리적 상담, RET 해줘야겠다 라고 본 거죠. 자, 그러면 우리 RET가 뭐죠? RET, 우리 인지행동 정서적 상담이죠. 그렇다라는 거는 이제 비합리적 신념, 논박, 합리적 신념으로 바꾼다. 요 공식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자, 1번 보겠습니다. 자, 이 네 남자를 상담할 때 적합한 상담 목표를 쓰시오. 자, 김대리가 가지고 있는 비합리적인 신념을 논박하여 수정하고 자기 수용을 통해 합리적 신념을 가지도록 돕는다 혹은 응원한다 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2번 문제. 합리적 정서치료 관점에서 볼 때 내담자가 혼란을 겪고 전직을 고려하게 된 이유를 쓰시오. 자, 우리가 이해한 내용 이거는 그냥 써주시면 되겠죠. 좀 구체적으로 써주시면 되겠죠. 자, 나는 반드시 유능해야 한다는 자신에 대한 당위적 사고. 자, 자신에 대한 당위적 사고가 맞죠, 이게? 그래서 비롯되어 더 이상 쓸모없는 사람이다 라는 비합리적 신념을 느껴 전직을 고려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자신에 대한 당위적 사고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글 하나 써주시고요. 그리고 비합리적인 신념을 느낀 부분을 같이 써주셔야 된다. 이 두 가지를 써주시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총 지금까지 거의 약 180개 정도 되는 암기 부분을 봤고요. 나머지 영상은 이제 계산 문제 20개 준비해놨으니까 계산 문제는 이제 푸시다 보면은 금방 외워지시니까 굳이 외울 필요 없다라고 느껴보시고 이제 180문제 열심히 암기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부터는 계산 문제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